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어저께가 제64회 현충일이었죠.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동작동에서 한 기념사를 듣고 제가 당장 유튜브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왜곡시킨 기록에 남을 대통령의 연설이었는데요. 하지만 촬영하시는 분들도 모처럼 쉬는 날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제64회 현충일 기념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하루 쉬었다고 그 사이에 더 공부 더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과 기존의 신문 방송이나 유튜버 중에서도 다른 분들이 있던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단 제목은 김원봉이 국군의 모체라고, 저승의 백범 김구 선생이 통곡할 문재인의 역사 왜곡, 어설픈 역사 지식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읽은 책이에요. 약산 김원봉 평전이라고요. 이것을 지으신 분은 김사뭉 씨라고 43년생 전남 완도 출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972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신민당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민주전선이라는 당 기관보의 편집장을 했고, 주간, 그 다음에 민주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아태평화재단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중에 서울신문 주필까지 올랐다가 독립기념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을 지은 분은 제가 좌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파나 친미 보수라고 단정 짓기도 힘든 분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2016년 10월호의 월간조선입니다. 이 노란 표시 보이시죠? 이게 제가 썼던 영화의 단골 소재 약산 김원봉은 누구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두꺼운 책을 읽으셔도 좋고, 제가 쓴 책은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갑식 앤드 약산 김원봉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김원봉은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그 삶 자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할 수는 없고,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국립 현충원을 찾아서 뭐라고 했냐면, 최명신 장군이 장군묘역이 아닌 사병묘역에 붙였다.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시다.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우당 이회영 선생 집안은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따라올 수가 없는 집안이죠. 이분들은 대부호였는데 가산을 전부 처분해서 만주로 가고, 일가 친지가 모조리 만주로 가서 무관학교를 세운다든가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진짜 나라의 목숨을 바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기 힘든 가문입니다. 그다음에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2011년 7월 19일 그때 정전협정 58주년을 맞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조선일보 기자였죠. 최명신 장군과 3회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시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서 문갑식 앤드 최명신 이렇게 치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갑자기 저 얘기를 합니다. 저 좌우가 이제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중요합니다 하다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통합된 사회로 발전할 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인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사기입니다. 김원봉은 그 젊은 시절에 일제가 백범 김구 선생보다 더 무서워할 정도의 극렬한 테러리스트였고 아주 혁혁한 성과를 세웠지만 그 이후에는 좌경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밀정이라든가 나온 영화들 있죠. 그 무슨 조승우가 그 김원봉으로 분한 영화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의열단으로 이제 의열단 단장으로 초기 20대 초기에 활약을 하다가 김원봉은 이후에 조선의용대를 구성합니다. 조선의용대의 총병력은 한때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작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병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택동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제가 한번 김사뭉이라는 좌파에 가까운 본인이 좌파라 그러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우파는 아닌 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을 아마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읽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만일 이 책을 읽었다면 오독 잘못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조선의용대는 1940년 겨울에 병력을 낙양에 집결시켰다가 이듬해 봄과 여름에 황하를 건너 모택동의 팔로군 전방 총사령부가 있는 태행산으로 이동했다. 중국 공산당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이 한중일어에 능통하고 반일의식이 강한 용맹한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들 세력권으로 끌어들이고자 여러 가지 공작을 추진했다. 그러나 리더십이 강한 김원봉이 대원들과 함께 화북에 도착하면 조선의용대 지휘권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 공산당은 김원봉의 화북행을 차단하고 그들의 오랜 동지인 무정과 김두봉, 한진 등을 내세워 대원들만 화북으로 오도록 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김원봉에게서 병력을 다 뺏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무정인이 김두봉, 한진 등은 광복 이후에 김일성과 함께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최고의 공로자들이죠. 특히 무정은 6.25 때 거의 사령관에 가까운, 지역 사령관에 가까운 요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김원봉은 자신의 병력 대부분을 모택동의 중국 팔로군에게 뺏긴 거예요. 자기 휘하의 참모들까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중국인 사마로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대체로 25세 안팎의 약 3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기는 왕성했고 중국어나 일어를 충분히 구사하는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질 높은 병력이었다. 그런데 김원봉도 자기 병력들을 따라서 모택동이가 그 당시에 만리 장정인가 대장정을 떠났죠. 그 중국 장개석 군대 쫓겨서 만리장성이 아니라 대장정입니다. 대장정을 떠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연안까지 갔죠. 연안이라고 아주 오지까지 도망을 쳤어요. 장개석의 군대가 당시는 공산당보다 훨씬 화력도 뛰어나고 병력 수도 많았기 때문에 모택동 이하 주울레니 팽덕회 이런 참모들과 함께 갖은 고생을 하면서 장정을 떠났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원봉은 자신도 연안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김원봉을 소부르주아이며 기회주의자이고 개인 영웅주의자로 단죄합니다. 홍콩 아주출판사 1952년에 나온 투쟁 18년이란 사마로 책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즉 김원봉은 공산당에게서는 소부르주아, 개인 영웅주의자로 몰리면서 병력을 통째로 뺏겼어요. 그러면 사령관이 병력 없는 사령관이 혼자서 뭐합니까? 자기가 무슨 여포도 아니고 뭐 옛날 중국 삼국지 시대식으로 혼자 나가서 합니까? 자, 이제 임시정부 부분을 볼까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본부대원을 이끌고 계림, 관광지도 유명한 것이죠. 그걸 떠나 임시정부가 있던 중경으로 간 것은 1941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원봉과 함께했던 대원은 10여 명. 여기 나와요. 제가 무슨 뭐 숫자 구라치는 것도 아니고요. 10명 데리고 간 거예요. 290명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에 다 포함시켜버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직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복군 부사령관직을 사퇴한 것이 해방되기 2달 보름 전인 1945년 6월 1일 광복군 부사령관직을 사임합니다. 왜? 중국 삼민주의 역행사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라는 한국 독립운동 사료집 74쪽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김원봉은 임시정부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책임자들은 공연히 허위에 앉아있고 실제 활동이 없으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임시정부 측 인사들은 김원봉 등을 나이가 젊고 충동적이며 환상에 차있고 또 언행도 너무 과격하다고 봐서 편협되고 과격하다는 뜻이죠. 편협하다고 보아 그들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원봉은 왜 광복군에 가담했으며 연안에 가지 않고 중경 등에 남아있을 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 책에 보면요. 김원봉은 모택동을 따라간 290여 명의 자신의 조선의용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중경에 남아있었고 그 생계를 구하는 일환으로 임시정부에 가입된 것입니다. 참가한 것입니다. 무슨 뭐 이 백범 김구 선생 휘하의 임시정부에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자금을 임시정부와는 따로 받았죠. 누구한테? 장개석 또는 여러 유지들한테. 그 이전에 김원봉은 레닌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도 독립 자금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고 일제와 싸워야 되는데 총과 무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야말로 등소평이 얘기한 흥묘백묘론을 등장시킬 수 있죠. 뭐냐면 흥묘백묘가 뭡니까? 뭐 고양 뭐 쥐를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어떠냐? 뭐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자본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떠냐라는 게 흥묘백묘론이죠. 당시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에서 헤매던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거지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데라면 공산당이든 뭐든 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뭐 자금 지원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매도하면은 그건 진짜로 좀 약간 편협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이 당시 여러분도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국사책에서 보시면 공부하셨겠지만 당시에 만주나 러시아 지역 그 노령이라 그러죠. 노령 러시아 지역에는 그 우리나라 한인 그 무장단체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백범 김구 선생은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통합 작업에서 김원봉은 발을 뺍니다.
이건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에 좌우 5당이 성공하였으므로 며칠을 쉬고 있던 사이 이미 해산하였을 민족혁명당 대표 김약산이 김원봉입니다. 호가 약산이에요. 김약산이 돌연히 탈퇴를 선언하였으니 그 이유는 당의 간부들과 협정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 달아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5당 통일도 실패되어서 나는 민족진영 3당의 동지들과 미주, 하와이 여러 단체에 대하여 나의 분명한 허물을 사과하고 이어서 원동에 있는 3당만을 통일하여 새로 한국독립당이 생기게 되었다. 김원봉은 결국은 백범이 주도하던 우리나라 임시정부 전체의 통합당을 만들어서 만일에 그 광복이 됐다면 그 당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돌연 탈당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전까지는 장개석의 자금이 김원봉을 통해서 지급되다가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 일부만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김원봉이 탈퇴한 거죠. 자, 이러고 나서 광복이 된 이후에 김원봉은 서울로 귀국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죠. 그 일제시대 때 가장 잔혹하게 동족들을 괴롭히기에 1등이었던 노덕술이라는 형사가 김원봉을 끌고 가서 뭐 구타와 갖은 수모를 다 줬다. 이에 불만을 품고 김원봉은 북한행을 택하죠. 그리고 거기서 권력서열 3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6.25 때 장관직을 지냈죠. 북한에서. 자, 김원봉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한국사의 한 편린들이 그 응축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진짜 김구 선생보다도 현상금이 몇 배 걸릴 정도로 일제를 두렵게 했으나 중국 공산당에게 잘못 넘어가서 병력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광복군에 가입을 했지만 뒤로는 중국 공산당에 간 자기 휘하의 병력들의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러다가 광복되기 2달 전에 광복군 부사령관직을 그만두더니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당 통합 작업도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잠시 머물다가 수모를 당하자 북한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눴죠. 그리고 1958년쯤에 숙청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저는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경찰에게 뭐 따귀를 맞는다는 등 수모를 당한 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고 수긍이 갑니다. 그것도 인정하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수모와 김일성이라는 희대의 전쟁광, 피해 굶주린 인간에게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실 독립운동의 공과만 보면요. 김일성이는 김원봉의 발끝에도 모자라죠. 소련군 저격여단에 가서 만주에서 소규모 전투나 했던 인간이고 개인적인 수모와 김일성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국군에게 총뿌리를 돌린 인물, 이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국군의 모체로 생각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청와대로 이 책 한 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결코 우파 인사가 아닌 사람이 쓴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김원봉이가 광복군에 투신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게 뭐가 됐어요. 우리나라 광복군의 당시의 중심 세력은요. 이청천 장군하고 철기 이범석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부를 OSS 미군의
특공대 비슷한 거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동남아시아 버마 지구 전투에서 참여하고 국내 진공을 꿈꿨던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이고, 김원봉은 이미 해방되기 2달 전에 손 떼고 나갔어요. 자기 중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이 국군의 모체입니까? 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이 국군의 모체예요? 달랑 10명 데리고 광복군에 참여한 게 그 얘기는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 본인의 취미가 역사라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역사를 무지 좋아해서 뭐 삼국지서부터,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가 아니고 진수가 쓴 삼국지 이런 책입니다. 그런 책부터 뭐 별의별 책들을 다 읽고 추리소설을 또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그 역사라는 거는 어떤 스탠스에 쓰느냐에 따라서 왜곡도 가능하고. 예, 여기 나오네요. 이게 밀정에서는 이병헌이가 김원봉으로 나오고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김원봉으로 나오는, 이 제가 쓴 기사입니다. 2016년 10월에 200장 온 거지 한 50장 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김원봉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근데 제가 한번 10가지를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김원봉이 국군의 모체라는 이런 헛소리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첫째, 그는 우리의 해외 독립투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테러리즘을 구사했다. 둘째, 그의 삶의 전성기는 20대로 의열단과 함께한 시대였다. 셋째, 그의 인생은 정당을 구성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넷째, 그는 분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인사였다. 다섯째, 그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이 조국 독립의 방편이었지 진정한 빨갱이는 아니었다는 반론의 여지는 있다. 여섯째, 그를 몰락시킨 것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일성과 해방 후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친 일본 경찰 출신과 미군정이었다. 일곱째, 그의 6.25 때 행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국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김일성 일파의 구성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덟째, 그의 사인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처형설, 은퇴설, 자살설이 있지만 처형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아홉째, 김구 선생과 그는 라이벌 관계였지만 백범은 항상 그를 포용했다. 열째, 그의 2번에 걸친 사랑은 또 다른 소설 한 편이 될 만큼 극적이었다. 이래서 제가 문 대통령 같이 저렇게 감성적으로 단편한 지식에 물들여서 무슨 김원봉이가 국군의 모체라는, 저승에 계신 호국 영령들이 어제 통곡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저렇게 왔죠. 현충일 날 아침부터 하늘이 찌푸리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저승의 호국 영령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일철한 지식을 가지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것도 현충원 정문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그분이 무슨 역사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서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한 소리가 무슨 가야사 어쩌고. 제가 어저께 올린 댓글에 가야사 관련 부분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가야 지역을 다 가봤어요. 김해도 가보고 뭐 부산도 가보고, 성주 지금 사드 배치된 그쪽도 가야 옛날 일대입니다. 고령, 또 어디입니까? 창녕, 심지어 가야에 원래 판도가요, 세력이 전라북도까지라는 또 학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기에 뭐 경상남도 일원하고 경상북도에만 있는 걸로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가야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육가야냐, 아니면 그 이전에 대가야하고 뭐 고령가야냐, 전후기 시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막 아주 복잡해서 이 설 자체는 독립된 설도 아니고 무슨 학교에서 공인받은 설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백가장명 비슷합니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립된 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 왜 가야 얘기를 꺼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양산에 살고 있으니까 뭐 옆에 가야, 뭐 양산도 가야니까 내가 우리 고향의 가야를 좀 얘기하면 뭐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와 더불어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처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추정입니다. 했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엉터리 가야사를 주입했기 때문에 뭐 가야사를 복원하라. 우리나라 학계가 예를 들어서 발해나 무슨 이런 이런 것도 지금 약한데 그 가야사가 대통령만 한마디로 급조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뭐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하고 나서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 김원봉이 국군의 모체라 그러니 모체 아닙니다, 여러분. 국군에 촛불이 들린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저께 현충일날 국군의 모체고 좌우합작에 무슨 좋은 모델이라고 했으니 근데 이 정도로 책을 읽고 이 정도로 글 쓴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김원봉 전문 연구가 말고.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 보니까 뭐 수박 겉핥기 얘기만 잔뜩 써놨더라고요. 저는 원전을 읽어드리잖아요. 이 원전을 이렇게. 김원봉은 국군의 모체가 아닙니다. 국군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댄 인물이고요. 제가 오늘 좀 길어지는데 열받은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최명신 장군은요. 어제 또 어떤 여당,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열린당인지 여당 의원이 뭐 김원봉을 좌파의 김원봉을 얘기한 것처럼 우파의 최명신이가 무슨 5.16에 참여했는데도 문 대통령 입에서 최명신에 대한 칭찬이 나왔으니 뭐 이거야말로 좌우가 합작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망발이 나왔는데 최명신 장군은 5.16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가담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열정이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로 가담하신 분이고 그분의 인생은요 5.16 때가 정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은 청년 시절에 그분이 원래 황해도가 고향인데 평양에서 김일성이 와서 군중대회 할 때요. 김일성이를 직접 만난 분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김일성이는 최명신 장군 생전의 모습이 보면 호랑이상이죠. 김일성이가 최명신 장군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는 동무가 필요하고 함께 평양으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최명신 장군은 당시에 김일성을 보고 저놈은 가짜구나. 딱 느끼고 월남한 분이에요. 그러고 6.25 때요. 이분이 한 전공들을 보면은 이건 무슨 미국에서 뭐 유행하는 영화들 있죠. 무슨 뭐 레이더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상한 동굴에서 그거보다 더 드라마 같은 분입니다. 특히 유격전의 명수고 설악산에서요. 이분이 탈출하다가 폭포 안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난 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관심 있으시면 2011년 7월 19일자 제가 상중하편으로 쓴 거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틀어졌냐 하면 파월 한국군 총사령관 겸 맹호부대장으로 역임하면서 이분의 인기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침 귀임을 했는데 이세호 대장하고 이제 교체해갖고 귀임을 했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삼선개헌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어요. 최명신 장군이 각하. 5.16 혁명 하실 때는 저도 찬성했습니다만은 삼선개헌은 안 됩니다. 차라리 후계자를 키워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충언을 내리는 바람에 육군참모총장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제일 유력시됐지만 탈락했고 그 이후에 브라질 대사, 그리스 대사, 스웨덴 대사로 이렇게 한국 밖을 떠돌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영국 옥스포드에서 아마 유학할 연수 받을 시점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 그분 댁에도 자주 갔어요. 저희 집하고 길 건너면 바로 계시니까. 이런 분이 무슨 한 평짜리 묘역에 묻힌 걸로 이분의 이런 80몇 년 인생을 요약하다니 참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특종. 어저께 오늘 아침에 어저께 오후에 나온 그 방송도 신문 기사로 다 오늘 나왔죠. 일본 근해 7개국, 미국 등 7개국 배와 비행기들이 북한의 밀수나 환적을,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는 기사. 2주 전에 제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거, 그것도 특종이었죠. 며칠 전에 공식 발표해놨죠. 유튜브에서 이런 특종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듭니다. 희귀한 사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같은 이런 얘기는 제가 도저히 안 하고는 못 빼기겠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이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장비와 사정상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진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으로 무장이 돼야 헛소리하는 사람을 딱 보면 면전에서 그냥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야, 무슨 뭐 김원봉이가 뭐 북한에 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아니 뭐 40년대부터 행적이 이랬어요. 무슨 광복군에 들어가서 어쩌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죠. 모택동한테 속아서. 이분의 인생은 그러고 보면 다 속은 인생이에요. 공산당한테. 모택동한테 속고 김일성한테 나중에 숙청당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분이죠. 개인적으로는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이 불쌍한 것과 국군의 모태로 그 위장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 밑에 가려진 진짜 뉴스 또는 스토리를 찾아서 발굴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월간조선 뭐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뭐 후원도 유무형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장수 같아서 이거 선전하고 싶지도 않은데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진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조를 진짜 정면 비교, 그 병자호란 때의 인조 있잖아요.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본인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는 그거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